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Thanks God it's Friday. 즐거운 금요일이 또 찾아왔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멋진 계획 만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주말을 맞이하는 기분은 모두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사무실에서 저를 도와주는 저의 비서는요. 애가 둘이나 있는 30대 여성인데요. 돌봐야 할 그 어린 자녀가 둘이 있고 또 거기에다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이 되면 얼굴이 오히려 어두워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미존 패밀리 분들께서는 다가오는 주말이 즐겁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저 역시도 직장일이 힘들지는 않지만 주말은 언제나 즐거운 마음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21년 5월 7일 금요일 오미주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자, 어제도 여러 기업의 어닝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닝 결과를 살펴볼 기업은 스퀘어입니다. 작년 6월에 시작한 미준 방송에서는요. 지금까지 보내드린 영상이 총 270개가 넘어가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방송에 등장한 종목이 5개 정도가 있습니다. 바로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페이스북 그리고 스퀘어가 있는데요. 세어보진 않았어도 제 생각에 아마도 스퀘어가 방송 횟수로는 1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스퀘어의 어닝 결과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퀘어의 EPS가 빚 전망치를 넘어섰죠. 0.25니까 25센트를 더 만들어냈고요. 레비뉴 역시 넘어섰습니다. 자, Q1 non-GAAP EPS는 41센트가 나왔는데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25센트가 더 나왔다. 굉장히 좋죠. 그리고 GAAP EPS는 0.08이 나왔는데요. beat by 0.14니까 지금 현재 그 GAAP EPS라는 것은 그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즉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earning per share잖아요. 공식으로 인정되는 EPS가 한 마이너스 8센트 정도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14센트가 더 나오면서 플러스 8센트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출은 5.06 빌리언, 5빌리언이 넘는 엄청난 매출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수치는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266.7% 상승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예상치랑 비교해도 1.73 빌리언을 오히려 더 만들어냈다. 굉장히 좋은 실적이죠.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그 이유가 이제 잠깐 나오는데요. 미드마켓 셀러, 미드마켓 셀러라는 것은 중간 규모의 고객사를 얘기하겠죠. 이렇게 중간 규모의 고객사들, 중견 기업이 GPV라는 것은 총 결제 금액입니다. Gross Payment Volume의 약자고요. 요 그 총 결제 금액이 43%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다른 셀러들, 토탈 셀러들의 그 GPV보다 오히려 2배 이상 성장한 수치다. 따라서 지금 스퀘어는요, 중간 규모의 그 중견 기업 고객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네요. 자, 스퀘어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비트코인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면서 비트코인에서 들어오는 그 매출의 양이 굉장합니다. 따라서 어닝 결과를 살펴볼 때는요, 이 비트코인의 그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사 하나 찾아봤는데요.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나서의 결과입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나면 매출이 1.5 빌리언이 나오는데요. 이 수치 역시 작년하고 비교해서 44%가 성장한 좋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캐시 앱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스퀘어는 크게 두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셀러 모델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상인 모델. 두 번째는 캐시 앱, 그러니까 개인 간의 그 결제라든지 아니면 송금을 도와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얘기하죠. 이렇게 두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캐시 앱 모델이 지금 그로스 프로핏이 495 밀리언이 나왔고요. 이 수치는 171% 정도 성장했다고 하니까 엄청난 거죠. 그리고 캐시앱의 레비뉴가 4.04 빌리언이고요. 그 레비뉴 같은 경우는 66%가 작년 대비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캐시앱의 그 거래 금액 그리고 레비뉴에서
비트코인을 빼고 나면요, 그 매출은 529 밀리언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수치 역시도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139%가 성장했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넣거나 안 넣거나 굉장히 좋은 결과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 비트코인만 따로 띄어서 보면요, 비트코인의 매출은 3.51 빌리언이 나왔고요. 이 수치는요, 지난 분기 2020년 4분기에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많이 향상한 겁니다. 한 배 정도 늘었죠. 작년 4분기의 매출은 1.76 빌리언인데 이번에 3.51로 100% 가까이 성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의 그로스 프로핏이 75 밀리언, 그리고 작년 마지막 분기 4분기의 그로스 프로핏이 41 밀리언이었다. 따라서 그로스 프로핏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서 기여도가 점점점 커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네요. 반면에 셀러 모델에서 가져오는 그로스 프로핏 역시도 20% 가까운 성장을 보였다. 따라서 여러분들 같이 확인하신 것처럼 스퀘어의 이번에 어닝 결과는 굉장히 좋았죠. 어닝 결과가 나온 이후에 스퀘어의 주가는 2% 정도 올라갔습니다. 생각보다는 많이 올라가진 않네요. 자, 다음 어닝 결과는 클라우드플레어입니다. 자, 클라우드플레어 어떤 결과인지 한번 읽어보죠. Cloudflare stock surges after Q1 sales beat strong revenue outlook. 클라우드플레어의 주가가 지금 surge니까 완전히 용서숨치고 있다. 갑자기 주가가 이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Q1의 그 매출이 예상치를 넘어섰고요. 그리고 이제 아웃룩이라는 것은 전망치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치가 굉장히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의 매출은 51%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138.1 밀리언이 나왔고요. 이 매출 수치는 컨센서스 에스티메이트,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7 밀리언 정도가 더 나온 수치입니다. 그리고 the loss, 지금 클라우드플레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프로핏이 아니고 로스라고 표시가 되고 있고요. 한 주당 만들어내는 로스는 마이너스 0.03, 거의 뭐 지금 손익분기점에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컨센서스랑 맞아떨어지는 정도의 수치다. 그 다음에 중요한 수치가 나오는데요. 달러 베이스드 넷 리텐션이 나옵니다. 123%의 넷 리텐션이 나왔는데 리텐션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고객 유지율이라는 뜻의 단어거든요. 리텐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로스 리텐션이 있고요. 넷 리텐션이 있는데, 그로스 리텐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객 유지율, 즉 고객이 그 100개 사가 있었는데 100개 사 중에 1년 후에 만약에 90개 사가 남아 있다면 유지율이 90%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리텐션이 123%가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나올 수 있냐면 넷 리텐션을 계산할 때는요, 업셀링이라든지 크로스셀링 같은 것을 다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탈 고객이 생기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객들이 다른 그 비즈니스를 더 사서, 그러니까 업셀링이나 크로스셀링을 통해서 한 고객당 쓰는 돈을 더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매출이 상승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달러 베이스 넷 리텐션이 123%라는 얘기는요, 작년부터 있었던 고객들이 작년에 사용한 금액에 비해서 올해 사용한 금액이 23%가 더 늘었다는 거죠. 클라우드플레어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달에 보내드렸던 그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장 방식이 조금 독특하거든요. 일단은 회원 가입을 무조건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무료로 디도스 보안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고객층을 많이 확보하고요. 이렇게 무료 고객을 어떻게 하면 유료 고객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을 어떻게 하면 5가지, 6가지 정도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확장시키는 것이 클라우드플레어의 전략이기 때문에 리텐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굉장히 좋은 수치가 나왔고요. 이 123%라는 리텐션은 뉴 레코드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토탈 커스터머가 4 밀리언을 넘어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고객사가 400만 개 이상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료로 뭐 디도스 보안 프로그램 같은 걸 지원하기 때문에 일단 가입하고 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고요.
라지 커스터머. 그런데 한 가지 약점으로 지적됐던 것이 클라우드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패스틀리에 비해서 대형 고객사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형 고객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개가 오히려 늘어났다는 거죠. 작년에 비해서 70%가 상승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지 커스터머가 지금 레프리젠트 한다 nearly half of overall sales니까 전체 매출의 규모에서요. 지금 대형 그 고객, 그 대규모 고객사가 차지하는 그 매출의 비율이 반 가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예전에 대형 고객사가 별로 없다라는 비판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논갭 그로스 마진이 지금 77.6%, 굉장히 고른 그 그로스 마진을 가진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과거 5년 동안의 그로스 마진 평균이 77%인데 이번에도 변함없이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Q2의 가이던스가 지금 레비뉴가 먼저 나왔는데 143.5에서 146.5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요, 지난번에 발표한 수치보다 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그 로스도 한 주당 발생하는 로스도 0.03에서 그러니까 3센트에서 4센트 정도, 따라서 마켓의 예상치랑 비슷한 수치를 보인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클라우드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8.5%가 올라간 상황입니다. 클라우드플레이어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는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가 전달된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파이버를 살펴보겠습니다. 파이버 인터내셔널 EPS beat by 0.10, beat on revenue, full year to 1, guidance raised. 자, 파이버는 EPS가 지금 10센트가 더 나왔고요. 매출도 전망치를 넘어섰다. 그리고 2021년 그 풀 이어에 대한 가이던스, 전망치도 올려줬다. 또 좋은 뉴스가 나온 것 같죠? 1분기에 논갭 EPS가 마이너스 0.01, 1센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나오긴 했는데 1센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깝게 지금 브레이크 이븐을 놓쳤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beat by 10cents. 그러니까 원래 마켓에서는 지금 논갭 EPS가 한 마이너스 0.11 정도가 나올 것이다. 11센트가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10센트를 더 만들어내면서 거의 브레이크 이븐 손익분기점까지 지금 다가서고 있다는 거죠. 갭 EPS는 마이너스 0.49. 이 부분은 조금 좋지가 않죠. 전망치는 마이너스 0.27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2센트를 미스했다는 거죠. 자, 매출 같은 경우는 68.32가 나왔는데요. 전년도의 매출과 동기간 비교해보면 100% 성장했습니다. 좋죠? beat by 3.18 million. 그래서 전망치보다도 3 밀리언 정도를 더 만들어낸 거고요. 다음은 어저스티드 에비타도 살펴보죠. 1분기에 그 어저스티드 조정된 에비타가 0.7 밀리언 정도 마이너스를 보인 거죠. 그래서 2020년 1분기 1년 전에 1분기에는 마이너스 2.9 밀리언이었는데 조금 향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진은 마이너스 1% 정도를 보였다고 볼 수가 있죠. 자, 2021년 풀 이어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왔습니다. 매출이 302에서 308 밀리언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지난번에 발표했던 그 전망치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277에서 284 정도를 전망했던데 그 자체 그 전망치를 많이 상향 조정한 거죠.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는 지금 288.75니까 시장 전망치에 비해서도 굉장히 좋은 매출을 2021년 한 해에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굉장히 좋은 뉴스를 시장에 전달줬습니다. 이렇게 좋은 뉴스를 어닝 결과를 통해서 발표하면서 파이버의 주가 역시 살짝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다음은 로크로 넘어갑니다. 로크 EPS beat by 0.67, beat on revenue. EPS는 67센트가 더 나왔고요. 그리고 레비뉴도 역시 전망치를 넘어섰습니다. Q1 1분기에 갭 EPS가 0.54가 나왔는데요. beat by 0.67이니까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67센트가 더 나왔다는 거죠. 이 의미는 뭐냐면 마켓에서 예상하고 있던 거는 마이너스 한 13센트 정도를 보고 있었던 것 같죠. 그런데 마이너스를 보고 있었는데 지금 오히려 플러스가 나왔고요. 이 플러스가 굉장히 좋죠. 54센트나 나왔으니까요. 따라서 로크가 드디어 이제 만년 적자에 시달리다가 드디어 갭 EPS가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은 574.18 밀리언이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78.9%가 성장했습니다. 마켓의 전망치에 비해서는 82.9 밀리언이 더 나왔다고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요. 전망치보다 무려 15% 이상 더 매출이 성장했다는 거니까 이번 분기 보고는 굉장히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로크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로크는 장비 판매를 하면서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제 서서히 플랫폼 기업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플랫폼이라는 것은 이제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 구독비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보면서 광고를 봐야 돼요. 그래서 광고로 매출을 창출하는 기업이 바로 로크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레비뉴라는 것은 결국 광고 매출을 얘기하는 건데 작년에 비해서 지금 100% 넘는 성장을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로스 프로핏이 132%나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분기에 1분기 동안 새롭게 추가된 어카운트의 수가 무려 240만 개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로크에 새롭게 가입한 멤버들이 240만 명, 그리고 전체 멤버의 숫자는 53.6 밀리언이니까 5,360만 명이 현재 로크에 가입이 돼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가입자 수만 이렇게 는 것이 아니고요. 스트리밍 아워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스트리밍 아워라는 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들이 로크를 지금 보고 있냐는 거죠. 1.4 빌리언 아워, 그러니까 14억 시간을 더 본 거죠.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전체 시청 시간이 지금 18.3 빌리언 정도가 됩니다. 183억 시간을 사람들이 지금 로크에서 시청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시청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광고도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고 그러면서 광고 매출도 많이 늘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겠죠. 에버리지 레비뉴 퍼 유저 한 명당 발생하는 매출의 규모가 32.14달러 정도가 되고요. 이거는 지금 트레일링 12months 베이스니까 지금 지난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32.14달러는 1년 전과 비교하면 32% 정도 성장했다. 따라서 골고루 굉장히 좋은 그런 성과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 로크다. 역시 반가운 소식이었네요. 이렇게 좋은 성과를 보여주면서 로크의 주가가요 지금 9% 가까이 상승하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로크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걸 축하할 게 아니고요.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이렇게 100%씩 성장하고 80%씩 성장하고 좋은 어닝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축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결과를 바라보면서 장기적인 투자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기업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비욘드 밋입니다. 비욘드 밋의 결과를 한번 살펴볼게요. 비욘드 밋의 EPS는 0.21달러, 그러니까 21센트가 모자랐다는 거죠. 미스니까. 그리고 매출 역시도 전망치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1분기의 논갭 EPS는 마이너스 0.42, 아직 적자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21센트 정도가 덜 나온 거고요. 갭 EPS 역시도 마이너스 0.43이었는데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27센트 정도가 모자른 수치입니다. 매출의 규모는 108.16 밀리언인데 작년 그 매출과 비교해보면 11.4% 정도 성장을 한 거거든요. 이 역시 5 밀리언 정도가 부족하다고 하네요. 예상치에 비해서. 그로스 마진이 30.2%, 그리고 컨센서스 예상치는 31.8%였으니까 그로스 마진은 뭐 약간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망치가 나왔는데 Q2의 넷 레비뉴는 135에서 150 밀리언 정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작년 대비해서 한 19에서 32% 정도 성장을 2분기에 기대할 수 있다. 그러한 전망치를 던져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살펴보신 것처럼 매출의 성장률이 지금 작년도 대비해서 11.4%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비욘드 밋 같은 경우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사실 11% 정도의 성장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PS 레이시오가 20 가까이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성장주거든요. 그래서 비욘드 밋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버리고 가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단계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인도네시아에서는 비욘드 밋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는 비욘드 밋이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나 미준 패밀리 분들 중에서 뭐 한국에 계신 분들도 괜찮고요. 아니면 미국에서 직접 경험하신 분들도 괜찮고요. 좀 비욘드 밋을 드셔보신 분들은 어떤 느낌인지, 과연 이게 앞으로 그 조금 더 맛이 개선되고 하면 보편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여러 패밀리 분들과 공유해 주셔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비욘드 밋 드셔보신 분들의 많은 협조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어제 어닝 결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번에는 다른 종목에 대한 뉴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텔라닥에 대한 뉴스입니다. 텔라닥 drops after Walmart agrees to buy telehealth provider MeMD. 텔라닥의 주가가 떨어졌다. 왜 떨어졌냐면요. 월마트가 무슨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계약을 했냐면 MeMD라는 그 텔레헬스 프로바이더를 산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월마트가 드디어 원격 의료에 진출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2.7% 떨어졌다. 근데 실제로는 한 1.86 정도 현재 시간으로 떨어져 있고요. 월마트가 발표를 했다. 텔레헬스 프로바이더인 MMD를 사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텔레닥은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지난주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펩시코는 이제 펩시콜라를 만드는 모회사를 얘기하는데요. 이 펩시콜라를 만드는 회사가 텔라닥을 떠나서 경쟁자인 암웰로 옮겨갔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웰에서 운영하는 그 텔레헬스 기업의 이름이 라이브 헬스 온라인인데요. 이쪽으로 옮겨갔다. 그래서 펩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대기업이잖아요. 이렇게 큰 대기업의 고객을 잃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텔레닥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좀 마음이 아픈 뉴스긴 한데요.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아직은 텔레닥을 정리하거나 좀 줄일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면 그 텔레닥 매출을 우리가 이제 어닝 때 살펴봤잖아요. 작년 대비 텔레닥의 매출은 150%가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매출이 무슨 50%도 아니고 150%나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텔레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PS 레이시오도요 이제 많이 떨어져서 한 12배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프리미엄도 많이 떨어진 상태고 아직 매출의 성장은 150% 정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텔라닥에 대한 투자 그 논리는 유효하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크리스퍼로 넘어갑니다. 크리스퍼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게 됐고요. 자, 크리스퍼 테라퓨틱스가 콜라보레이션을 하는데요. 엔카르타인지 은카르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랑 같이 콜라보를 하게 됐다. 그리고 이제 캔서 테라피즈, 그러니까 그 암과의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를 만들 것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번에 새로운 콜라보레이션에 따르면 이 두 기업이 함께 약을 개발하고 상업화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2개 정도의 약을 개발할 것으로 이제 동의를 한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CAR-NK 셀이 나오잖아요. CAR이라는 것은 면역 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을 얘기하고요. NK라는 것은 내추럴 킬러, 그러니까 자연 면역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자연 면역법을 이용한 치료법을 같이 개발하기로 했고요. 일단 하나는 정해졌습니다. 그 둘 중에 이제 2가지를 한다 그랬는데 한 가지는 타겟팅 CD70 투모로 안티젠. 투모로는 암이죠. 종양이니까 종양 그 항원을 만들어내는 그런 CD70라는 세포를 타겟으로 하는 그런 치료제고요. 또 하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어떠한 세포를 타겟으로 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은카르다가 크리스퍼에 대한 라이센스를 지금 받는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5진 타겟, 그러니까 5개까지 이번에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크리스퍼의 테크놀로지를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또 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NK셀 테라피 프로덕트를 만들 때 무한정으로 그 치료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한 그 라이센스를 사게 된 거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R&D 코스트, 연구 개발비라든지 프로핏은 둘이서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계약 조건에 나와 있다. 그리고 이제 콜라보레이션 이외의 그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제품들 역시 크리스퍼를 사용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은카타는 판매할 권리가 있고 그 대신 이제 로열티를 크리스퍼에 제공하면 된다. 이러한 그 파트너십이 이번에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사가 나온 이후에 보시면은 크리스퍼의 주가는 1.53%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엔카르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주가가 23.46%가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정말 좋은 뉴스가 이번에 들려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제 엔카르다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은 오래간만에 테슬라에 대한 기사가 있어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esla has been losing market share in Europe that may change dramatically. 테슬라는 그 유럽 쪽에서 마켓 쉐어, 시장 점유율을 잃어왔다. 그런데 그 양상이 드라마티컬리,
그러니까 완전히 현저하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뭐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테슬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지금 시장 점유율이 특히 유럽 쪽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테슬라의 미래는 어둡다라는 그런 논리를 많이 폈는데요. 이번 기사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유럽 쪽의 시장 점유율이 앞으로는 올라갈 것이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쉐어 of key European 마켓이 2019년 1회에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라고 지금 포문을 열고 있죠. 이 기사 내용은요, 매티아스 슈미츠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 사람은 그 유로피안 전기차 레포트를 만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포트를 쓴 사람인데, 이 사람에 따르면요, 유럽 쪽의 테슬라의 마켓 쉐어는 2020년에 20%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13%까지 유럽 쪽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13%에 불과한 시장 점유율이 20%까지 회복이 될 것이다. 올해 안에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 한 18개 국가에서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러한 그 긍정적인 판단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3월 달에 레지스트레이션 등록한 차의 개수가 23,841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대수가 차량 등록을 한 거잖아요. 그만큼 올해 들어서 테슬라의 차가 많이 판매되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거죠. 자,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러한 수치를 이용해 볼 때 테슬라의 그 유럽 쪽의 마켓 시어는 12 months accumulative니까 지난 12개월을 보면 아직까지 13%에 머무르고 있지만 2021년 3개월만 따져보면요. 지금 시장 점유율이 이미 15.6%까지 상승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 올해 말이 되면 20%까지 올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좀 긍정적인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 제가 며칠 전에 그 기사로 전해드린 것처럼 베를린 공장의 그 오픈이 조금 연기가 될 것이라는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앨런 머스크도 지난 쿼터에, 지난 분기에 있었던 인베스터 콜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유럽 쪽에는 그 로컬 쪽에서 많은 물량을 만들어내기는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줬대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러한 딜레이는 오프셋이 가능할 것이다. 오프셋이라는 것은 상세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어떠한 식으로 이러한 연기를 상쇄를 할 거냐면 미국에서 유럽으로 차를 수출하는 방법을 쓸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애널리스트 말고 또 한 명의 사람이 예측을 한 게 있는데요. 독일에 있는 그 오토메이커니까 자동차 회사죠. 테슬라의 유럽 쪽의 볼륨은 올해 말까지 22만 9천 대 정도를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해냈다고 하네요. 다른 그 경쟁자 업체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슈미치라는 그 애널리스트가 예상을 하기를 2021년에 유럽 쪽의 전체 전기차 판매 대수가 한 1 밀리언을 조금 넘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도 굉장히 좋은 수치라는 게 작년에 비해서는 44%가 늘어난 수치라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1 밀리언에서 222만 9천 대를 테슬라가 판매한다면 시장 점유율이 20%를 훨씬 넘어가는 그런 수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가 넘어갈 수도 있고요. 하지만 프로덕션 딜레이를 감안해 볼 때, 왜냐하면 베를린 공장이 한 6개월 정도는 더 늦게 이제 연다고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그러한 면을 생각해 볼 때 수출에만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가 넘어가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한 15%에서 2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보일 것이다. 그래도 이제 작년에 비하면 훨씬 더 좋은 시장 점유율을 올해부터는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연준에 관한 뉴스입니다. 연준이 원즈했다, 경고를 줬다는 얘기죠. 어떠한 경고를 줬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Rising Asset Prices, 올라가고 있는 자산의 가격은 굉장히 그 증가하는 위협 요소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파이낸셜 시스템,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에 있어서 자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위협 요소로 봐야 한다라는 얘기를 페더럴 리저브, 즉 연준이 어저께 그 발표한 보고서에 써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떠한 내용이 보고서에 들어가 있었는지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Semi-Annu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그러니까 연준이 1년에 2번씩 발표를 하는 그 정기 보고서라고 하네요.
파이낸셜 스테빌리티 레포트니까 이 파이낸셜 월드가 얼마나 지금 안정적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레포트라고 보면 되겠죠. 자, 센트럴 뱅크라는 것은 중앙은행 즉 연준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연준이 얘기하기를 오버럴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뭐 스테이블하다. 그러니까 지금 코비드 19을 감안해 봤을 때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지나오면서까지 아직은 우리의 파이낸셜 시스템이 안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future dangers,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는 조금 더 그 위험성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 이유로 든 것이 aggressive run, 스톡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면서 가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페드 체어맨 제롬 포웰 그리고 others, 그러니까 그 연준에서 일하고 있는 그 의장 제롬 포웰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이 받는 질문이 있죠. 리피티들이 반복해서. 근데 어떤 질문을 받냐면 rising prices,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물어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포웰 역시도 대답을 이렇게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인트레스트 레이트이 낮게 형성되는 한 밸류에이션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과열된 주식 시장의 모습은 아직까지는 일드가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대답을 연준 의장이 해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레포트에 따르면 데인저가 러킹이다. 그러니까 지금 숨어 있다는 거죠.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숨어 있다. 세그먼트가 체인지 된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마켓 세그먼트가 체인지 된다는 것은 금리가 만약에 변하게 되면, 아니면은 뭐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테이퍼링 같은 게 나타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high asset price, 높게 형성되어 있는 자산의 가격은 reflect, 반영한다. 뭘 반영하냐면요, 트레저리 일드가 낮은 것을 반영한다. 트레저리 일드라는 것은 그 채권의 금리를 얘기하죠. 채권의 금리가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다시 얘기해서 채권의 금리가 낮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밸류에이션이 너무 올라가 있다. 그러니까 히스토리컬 놈즈는 뭐냐면요, 역사적인 그 관점, 역사적인 기준하고 비교해 봐도 너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저리 일드가 낮은 건 사실이지만 그거를 감안해도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서는 만약에 좀 시장의 변화가 있으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테이퍼링이 나오면, 이런 시장 환경이 변하게 되면 굉장히 급격한 하락을 보일 수 있다라고 경고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혹시 이 기사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하락장이 올 때 좀 욕심을 내자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자주 드렸잖아요. 하락장이 올 때 좀 쉽게 매수하지 않고요, 가능하면 더 떨어졌을 때 살 수 있도록, 이거보다 더 떨어질 거야, 이거보다 더 떨어질 거야,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금액이 꽤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만 가지고도 만약에 주식시장이 올라간다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는 혹시나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면서 현금의 그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현금의 분량을 늘려나가는 것이 조금은 더 안전한 투자 방법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오미주 읽어주는 남자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미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영상은요, Here's the differences between Bitcoin, Ethereum, and Dogecoin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가상 화폐가 각각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가상 화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저 같은 경우도 가상 화폐에 관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그 가상 화폐가 어떠한 특징 그리고 어떠한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 이 영상 하나로 조금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금요일 저녁인데 편안한 마음으로 좋은 기억 많이 만드시고요. 내일 그리고 모레 여러분들께 펼쳐지는 주말에도 행복한 기억 많이 만드실 수 있는 멋진 미존 패밀리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Cryptocurrencies do need regulation, but what kind? Let's bring in Caitlin Long, Avanti Chair and CEO, and Ryan Selkis,
Messari, co-founder and CEO. Welcome to both of you. We'll get to the regulation point in just a moment. But Caitlin, let me begin with you in a kind of sort of freshman crypto course here. Teach me, if you wouldn't mind.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Bitcoin and Ethereum and Dogecoin? We tend to compare them and tend to compare their returns. Are we making a false comparison? It is a false comparison. The technology is actually quite different, especially between Bitcoin and Ethereum. Bitcoin is designed to do one thing really, really well, which is to be a monetary base, a base money. Ethereum is designed to do something else really, really well, which is to provide a smart contract capability. So from a technology perspective, they really are quite different. And Dogecoin definitely is getting a lot of attention these days, but it's actually the Bitcoin core code from several years ago that engineers have recently picked back up. It's not that different than the original Bitcoin core code. Is Dogecoin real, or is it a joke? Well, it's both. It's both. It's like certs. It's like a breath mint and a candy mint. Sure, right. I mean, the code is real, right? And it's entirely voluntary. That's what's great about the digital asset industry. These are voluntary, open, permissionless platforms. You can join them if you want, or you can stay away if you want. Mm-hmm. And whatever people choose is where what's called the hash power, which is the processing power in the network, will go. And right now, there's more going into Dogecoin than into other coins. Let me bring in Ryan and get his reaction. You heard what Caitlin just said, Ryan. I'd like to get your responses to her response to my first question, which is, we make the comparison between Ethereum and Bitcoin all the time. Are we right in doing so, or are we totally off base? Well, let me say, I think that both Caitlin and myself are in that professional and libertarian camp that you alluded to, so they're not necessarily mutually exclusive. Caitlin's right, though. In terms of Dogecoin, it's no different than GameStop, where GameStop is a real company, but it became a bit of a meme with a certain contingent of the retail trading audience. When it comes to Bitcoin and Ethereum, that's where the real staying power is. And the example that I like to use is a central bank and a investment bank. Bitcoin you can think about as in competition to central banks and is very much a distributed central bank, whereas Ethereum is more on the commercial banking and investment banking side. Many of the applications it's powering in the decentralized finance realm, lending, derivatives, exchange, et cetera, you can think about in direct competition to JP Morgan and the other big banks and exchanges of the world. But then the natural question I would have, and I'll get Kelly in here in just a sec, are the two of them competing with one another or not, really? I think you want both. If you want access to this industry, they are both critical components of any investor's basket to get exposure to the entire blockchain crypto economy. Caitlin, my question is what we were talking about with Bob Pisani, where this idea that more regulation is coming also seems to be borne out, which we'll speak about in a moment, by the IRS getting the go-ahead to, go back and look at some transactions people have done with crypto over the past 4 years on exchanges. A lot of this activity seems to be underreported. I don't think a lot of people realize if you pay in Bitcoin, it's a taxable event. What's the biggest threat to crypto? Well, the biggest threat is something that Ryan has talked about previously, which is U.S. dollar banking services. There does need to be connectivity between the two. And something really important happened in the industry yesterday, which is that the Federal Reserve released principles for payment system access for uninsured banks and other uninsured financial institutions, of which the digital asset industry has many. And the great thing is that the Federal Reserve opened the door for those to get access to the payment system as long as they meet the same standards as traditional insured banks. And that is a big deal. Of course, the Federal Reserve did not mention that it did not mention digital assets. It also didn't mention my native state of Wyoming, where I went home after 22 years on Wall Street to help enact 24 different laws. We walked very slowly and very deliberately, worked with the Federal Reserve at the state level in Wyoming for 3 years to create a welcoming legal and regulatory regime. So it's funny when I hear Jamie Dimon talking about the need for regulation, he obviously has some homework to do. Shepard Smith here. Thanks for watching CNBC on YouTube.